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뇌가 20년 젊어지는 두뇌 자극법입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거시기. 그거 뭐더라? 이런 문장이 혹시 대화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의학 박사이자 신경내과 전문의인 저자는 만약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나빠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익숙해진 일상으로 인해 뇌의 활동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두뇌 자극 훈련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뇌신경세포는 늘어나거나 재생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었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가 늘어난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두뇌 자극법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화면에 이 책에서 소개된 두뇌 자극 훈련법들 일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목적지까지 익숙치 않은 길로 빙빙 돌아서 가기, 손가락 사이에 볼펜 끼우고 글자 쓰기 등등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들을 새롭고 낯설게 느끼게 하는 실천법입니다. 또는 눈을 감고 밥 먹기, 커피 향을 맡으면서 물고기 사진 보기 등등 사용되지 않던 오감을 끌어내는 방법과 같이 아주 사소한 행동이 뇌를 다시 젊어지게 한다는 사실, 또는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훈련법들과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뇌가 20년 젊어지는 두뇌 자극법 일부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사소한 자극과 행동의 변화가 뇌를 젊게 만든다. 최고를 목표로 뇌는 항상 진화한다. 뇌의 감탄할 만한 점은 갈면 갈수록 예리해지는 칼처럼 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이다. 뇌는 항상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 스스로 진화해간다. 그렇다면 뇌는 어떻게 스스로 진화할까?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뇌를 구성하는 뇌세포, 즉 뇌의 신경세포에 있다. 뇌의 신경세포는 축삭돌기와 수상돌기로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마다 네트워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뇌는 외부의 자극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뇌가 훈련을 통해 더 굳세고 튼튼한 네트워크, 즉 두뇌 회로를 생성한다는 의미다. 뇌가 좋으면 뇌도 좋아한다. 뇌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거의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피로는커녕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오히려 진화를 거듭한다. 뇌가 변한다는 것은 뇌 신경세포끼리 네트워크를 늘려간다는 말이다. 우리 두뇌에 지금까지 없었던 길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영어를 재미있어 하는 사람은 어학 공부에 적합하도록 좌뇌가 발달하고 그림 그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감각적인 우뇌가 쑥쑥 발달한다. 머리가 좋아지는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어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두뇌 훈련법이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이다. 사람은 저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따로 있다. 유명한 화가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는 힘들며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최고의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흥미가 없는 일에서는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 뇌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 그때 힌트가 되는 것이 의욕이다. 할 마음이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뇌가 그쪽으로 소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의욕 없이 시큰둥한 마음은 뇌를 병들게 할 따름이다. 지금부터는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의욕이 샘솟는 일에 몰두해보자.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는 늘어난다. 뇌 신경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이 명제는 대뇌 생리학의 대존재였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하루 2만에서 10만 개의 뇌세포가 줄어든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다. 뇌와 관련된 대다수의 질병이 고치기 어려운 까닭에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정설을 뒤엎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뇌세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런던 대학의 엘리노어 맥과이어 박사는 런던의 택시 운전사 16명과 일반인 50명을 대상으로 SMRI, 즉 구조적 핵자기 공명화상법을 이용 뇌의 구조를 세밀하게 조사했다.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뇌도 일정한 훈련을 통해 단련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 택시 운전사의 해마 오른쪽 뒷부분이 일반인보다 컸다. 해마는 뇌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곳으로 기억을 일시적으로 저장해두는 역할을 한다. 해마가 크다는 것은 뇌세포의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30년 경력의 운전사는 다른 사람보다 3%나 해마가 발달해 있었다고 한다. 겨우 3%? 라고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뇌 신경세포의 수는 20%나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대발견이었다. 맥과이어 박사는 매일 길을 찾는 자극이 뇌를 변화시켰다 라고 추정했다. 그 말은 머리를 쓰면 쓸수록 뇌 신경세포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특히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시키는 공간적인 사고와 새로운 체험이라는 경험은 뇌를 발전시키는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극이 된다. 오감을 자극하여 뇌에 생기를 준다.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이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자신의 눈, 코, 입, 귀, 피부 등을 이용해서 잠자고 있는 뇌를 깨워보자. 눈 감고 밥 먹기. 후각과 미각을 자극한다. 매끼니를 대충 때우지 마라.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눈을 통해 얻는다. 방에 들어가 스위치를 켠다거나 자물쇠를 잠글 때도 손가락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눈으로 꼭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의 기억을 더듬어 문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손으로 확인한 다음 열쇠 구멍도 여기가 맞겠지? 하며 감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눈으로 사물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억에 의존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하게 되고 손가락에 감각을 최대한 집중시키게 된다. 이런 방법은 뇌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극이 된다. 눈을 감고 세상을 상상한다. 뇌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과감히 버리고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황을 일부러 연출할 필요가 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자연스러움이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눈을 감으면 되니까. 눈을 감고 상상력을 총동원해 반찬이 어디에 있는지 식탁 위를 찾아 헤매라. 공간과 관련된 사고는 우뇌를 자극한다. 반찬을 찾았다면 젓가락으로 과감하게 집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촉각이나 후각을 이용해 탐색해라. 마지막으로 입으로 가져가 향과 맛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최종 확인한다. 주의, 눈은 반드시 감는다. 혀나 코, 손 등의 감각에 의식을 최대한 집중시켜야 한다. 효과 만점. 시각 정보를 차단해 공간감, 후각, 미각, 촉각을 자극한다. 주머니 속의 동전 알아맞히기. 촉각으로 상상력을 자극한다. 대뇌 피질에서 사물의 모양을 파악한다. 대뇌 피질이라고 불리는 대뇌의 표면에는 뇌 신경세포가 모여있다. 대뇌 피질의 뇌 신경세포는 언어, 운동, 지각 등으로 각각 기능이 나누어진다. 지금은 대뇌 피질의 지각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자. 뇌졸중 등의 뇌질환에서는 대뇌 피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각의 중추가 손상되면 손으로 만지면서도 그것이 둥그런지 네모난지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 닿았다는 감각뿐이라면
굳이 대뇌피질까지 가지 않아도 시상이라는 대뇌 중앙에 있는 뇌 신경세포에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네모나거나 둥글다는 입체적인 모양을 파악하려면 대뇌피질에 분포하는 뇌 신경세포들까지 자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손가락으로 대뇌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해라. 우리는 첫눈에 입체적인 모양을 파악하는 시각 덕에 평소 손으로 만져보고 형태를 파악하는 일이 드물다. 촉각이 뇌 속에서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감각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잠자고 있는 촉각을 깨워서 두뇌를 자극하자. 자, 그럼 두뇌 훈련 시간. 주머니 속에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각각 5개씩 넣고 그것이 얼마짜리 동전인지 만져서 알아맞혀라. 주의! 천천히 만지작거리면 쉽게 구분할 수 있으니 약간의 불편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빨리 만져서 알아맞히는 것이 중요하다. 귀 막고 계단 오르내리기. 청각을 차단해 집중력을 높인다. 소리 없는 영상이 온몸의 감각을 깨운다. 우리는 소리를 힌트로 정보를 추측하기도 한다. 물건을 내려놓을 때 나는 쿵 소리만 듣고도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자신의 발소리로 계단의 높이와 간격 등을 짐작한다. 일상에서 소리는 종종 감각을 지배하고 주의력을 흩뜨려 놓는다. 주변의 소음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요즘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지만 급박한 상황이나 마감이 닥치면 음악을 끄고 하던 일에 집중하게 된다. 역시 집중하는 데에는 소리가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자, 귀마개를 하고 계단을 오르내려 보자. 발가락 끝에 신경을 집중하는 것은 주머니 속에 동전을 알아맞히는 일처럼 대뇌피질을 자극한다. 귀를 막고 발가락으로 계단 위치를 확인하면서 사뿐사뿐 조심해서 내려가자. 소리가 차단되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발가락으로 쏠리게 된다. 효과 만점. 평상시 거의 쓰지 않던 발가락 감각을 사용하여 뇌의 감각 기능을 일깨운다. 코 막고 커피 마시기. 후각과 미각을 자극한다. 먼저 코를 꼭 막고 커피를 마셔보자. 평소대로라면 커피 향이 코 점막이나 후각을 통해 뇌에 인식되지만 향이 없기 때문에 뇌는 혀의 미각만으로 입속에 들어온 내용물을 분석하게 된다. 그러면 뇌는 혼란스러워하며 분석 작업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커피뿐만 아니라 평소 즐겨 먹는 음식도 코를 막고 먹어보자. 좀 불편하겠지만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혼란함이 뇌에는 자극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자. TV 프로그램 안내문 소리내어 읽기. 신체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한다. 소리내서 읽으면 학습 효과도 껑충. 무언가를 소리내어 읽으면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을 자극해 얻는 정보가 기억에 더 오래 남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다. 뇌에 정보를 입력할 때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더욱 또렷이 기억에 남는다. 시각 정보는 금세 잊혀지지만 거기에 혀나 입술, 목 등 신체의 여러 부위를 사용하여 다른 감각으로 피드백해서 확인하면 그만큼 뇌를 더 많이 자극해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소리내어 읽는 효과는 그것만이 아니다. 뇌는 내용을 빨리 이해하고자 힘쓰기 때문에 정보 분석 속도도 빨라진다. 영어를 공부할 때도 역시 소리내어 발음하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다. 영어를 소리내 읽으면 머릿속에서 자국어로 번역해서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영어식 어순을 더 빨리 익히게 된다. 이는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학습법이다. 단, 소리내어 읽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만큼 정보를 얻는 속도도 더뎌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스피드를 요하는 내용이라면 눈으로 읽고 내용을 확실하게 분석하고자 한다면 소리내어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커피향을 맡으며 물고기 사진 보기.
후각과 시각을 교란시킨다. 진한 향기만큼 기억도 강렬해진다. 냄새는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게 한다. 누구든 커피향을 맡는 순간 커피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커피잔이나 티스푼 등 커피와 관련된 물건들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커피향은 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커피가 아닌 물고기라면, 냄새가 커피향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게 눈앞에 물고기가 보인다면 분명 당황하여 두뇌 회전이 빨라질 것이다. 후각의 기억은 상당히 강렬하다. 어떤 상황에서 맡았느냐 하는 경험은 오랫동안 뇌리에 남는다. 평상시에 우리는 거의 냄새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기 때문에 독특한 향은 그만큼 기억에 선명하게 새겨진다. 또한 향기는 기억과도 관련이 깊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프루스트는 커피향을 맡은 순간 과거의 기억이 거짓말처럼 되살아나 불후의 명작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남길 수 있었다. 이처럼 향기와 기억의 관계는 밀접하여 이런 향은 이럴 때 라는 패턴이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바로 그런 상식을 역으로 이용하면 뇌를 강렬하게 자극할 수 있다. 주의! 냄새는 기억을 되살리는 훌륭한 단서가 된다. 평소 익숙한 향을 준비한 다음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눈앞에 둬서 확실하게 속임수를 연출하자. 효과 만점! 후각의 기억을 교란시키면 뇌는 200% 단련된다. 신선한 자극은 두뇌 비타민이다. 자극은 뇌를 싱싱하게 만드는 일종의 비타민이다. 우리는 항상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데 사실은 뇌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뇌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아주 따분해한다. 이번 장에서는 과감하게 일탈을 시도하여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아보자. 점심은 다른 음식점에서 다른 메뉴로 주문해라. 색다른 경험이 새로운 두뇌 회로를 만든다. 익숙해진 습관은 뇌를 지루하게 한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대뇌와 소뇌 안에 절차 기억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그 동작은 무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뇌의 입장에서 보면 하품나게 지루한 일이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일에 자꾸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좋다. 자동차 운전과 같은 기억은 소뇌에 심어진 절차 기억이다. 따라서 그리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았어도 조금만 연습하면 금세 운전 감각을 되찾아 신나게 차를 몰 수 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끊임없이 시도하라. 새로운 두뇌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색다른 경험, 짜릿한 자극이 필요하다. 만약 운전으로 뇌를 단련하고 싶다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친구 차나 렌터카를 운전해봐라. 처음 타보는 낯선 차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든다. 변속기 위치나 핸들 감각이 평소와 달라 색다른 감각이 당신을 불안에 빠뜨릴 것이다. 하지만 뇌에는 자극이라는 비타민이 된다. 자동차 이외에도 뇌를 자극하는 도구는 여기저기 널려 있다. 가끔 혹은 매일 하는 외식도 두뇌를 단련하는 훌륭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항상 먹던 음식 대신 메뉴판에 적힌 요리 가운데 가장 아래쪽 음식을 주문해보자. 아마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당신의 눈과 코와 혀를 자극할 것이다. 익숙함은 머리를 거의 쓰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 하지만 편한 만큼 뇌에는 치명적이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 변화를 추구하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가령 귀가할 때 평소 내리던 정거장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가거나 한 정거장을 걸어가서 차를 타봐라. 그런 자그마한 노력이 뇌를 언제나 싱싱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가끔은 목적지까지 빙빙 돌아서 가라. 매 순간 자신을 긴장감에 빠뜨린다. 스트레스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를 단련하는
아주 훌륭한 교관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움직이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두뇌 유연제와 같아서 뇌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자, 그럼 머릿속에 유연제를 부어보자. 집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을 지도나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보기를 권한다.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라면 환승역에서 걷는 거리를 한 발짝이라도 줄이기 위해 갈아타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일찌감치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철을 타는 위치와 내리는 위치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거의 기계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내린다는 얘기다. 이러한 행동은 거의 모든 직장인들의 출근 스타일이다. 이것은 뇌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다. 뇌가 오래도록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가능한 한 불편한 방법을 선택해라.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머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이다. 굳이 지하철을 고집하지 않아도 좋다. 항상 어두컴컴한 땅 밑으로 다니다가 버스로 바꿔 타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된다. 아, 귀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더 노화될 것이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포수를 늘리고 두뇌 회로를 촘촘하게 엮어갈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뇌가 끊임없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부과하고 또 그 스트레스를 신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주의! 조금 귀찮아도 돌아서 가는 여유는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두뇌 자극법이다. 시간이 있을 때,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꼭 훈련해보자. 길을 잃으면 뇌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그런 자극이 뇌를 젊게 만든다. 왼손으로 녹차를 마셔라.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식화한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마다 즐겨 쓰는 손이 있다. 오른손은 좌뇌에서 왼손은 우뇌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손만 사용하면 뇌도 한쪽만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뇌의 신경세포를 골고루 자극하려면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자주 쓰지 않는 손을 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자, 그럼 오늘은 티타임을 가져보자. 하루에 한 번은 마시게 되는 차. 만약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컵을 쥐고 우아하게 마시자. 항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녹차 한 잔으로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녹차를 마신다는 새로운 회로를 뇌 속에 심어준다면 차 한 잔으로도 뇌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도는 평범한 행동을 의식화해서 예술로까지 승화시킨 행위다. 다도의 세계는 자신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손짓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여 뇌를 활성화시킨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비우고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하나하나의 동작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다도의 매력이다. 세상에는 허례허식도 많지만 다도와 같은 의식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주의!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보자. 세세한 동작에까지 의식을 부여함으로써 뇌가 늘 깨어있도록 하자. 특별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음악을 들어라.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한다. 평소 잠들어 있기 쉬운 우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요즘에는 차 안이나 일터에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하다. 순수하게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은 드물다. 뇌는 동시에 몇 가지 일을 처리할 수는 있어도 몰입하면 한 가지밖에 못한다. 그렇기에 음악에만 푹 빠져들기 위해서는 듣는 장소를 바꿀 필요가 있다. 생활 속에서 느긋하게 홀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하라면 욕실을 꼽고 싶다. 보통 때는 흘려듣고 마는 곡이라도
밀폐된 장소에서 들으면 색다른 느낌과 특별한 인상을 갖게 된다. 그 음악 자체에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듣지 않는 음악을 일부러라도 찾아 들어라. 음악은 아무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만 듣게 된다. 익숙한 음악에만 귀가 솔깃해진다면 이미 뇌 속에 그 음악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우뇌 자극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음악을 통해 두뇌를 단련하고 싶다면 평소 듣지 않는 장르의 음악을 들어라. 낯선 장르의 음악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그 결과 뇌 속에 새 프로그램이 생겨난다. 주의! 색다른 장르의 낯선 노래를 들어야 의미가 있다. 특히 가사가 있는 경우 가사에 주의하며 볼륨을 높여보자. 멜로디와 가사를 모두 주의해서 들으면 좌뇌와 우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하루에 6시간씩 푹 자라. 충분한 수면으로 기억력을 높인다. 기억은 잠자는 동안 차곡차곡 정리된다. 수면은 단지 뇌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뇌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선명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다시 말해 시험 전날 밤새워 공부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하면서 머리에서 지식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쪽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잠을 자야 기억이 잘 정리될까? 수면에는 자면서 안구가 움직이는 급속 안구운동 수면, 이른바 렘 수면이 있다. 각성 상태에 가깝지만 신체 기능은 거의 정지한 상태인데 이때 꿈을 꾼다. 렘 수면은 기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렘 수면이 진행되는 동안 기억이 정리 보존되는 이른바 기억의 고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기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자는 건 좋지 않다. 하루 6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렘 수면을 이용해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면 사이클에 맞는 수면법이 필요하다. 수면은 90분 간격으로 하루에 4번 정도 되풀이 되는데 렘 수면도 그에 맞춰서 4번 정도 찾아온다. 만약 90분을 채 못 자고 60분 만에 눈이 떠졌다면 그날의 수면은 숙면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책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 정작 잠자리에 들어서는 도리어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다. 잘 자려면 이를 악물고 깨어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숙면의 비결이다. 주의! 적당한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휴일에 잠을 몰아자는 버릇은 두뇌 자극에 오히려 좋지 않다. 뇌를 골고루 쓰면 총명해진다. 되뇌 기능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반씩 나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한때 우뇌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좌우뇌가 칼로 베듯 확실하게 기능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좌우뇌를 비롯해 뇌의 다양한 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두뇌 자극법을 소개한다. 낯선 슈퍼에서 장보기. 공감각을 이용하여 우뇌를 단련한다. 직감은 경험을 통해 단련된다. 우리는 매 순간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하는 선택의 순간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럴 때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탁월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가끔은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 직감은 우뇌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직감은 자기 고민과 고된 인생의 경험으로 연륜이 쌓일수록 단련된다. 젊은 날의 무기가 톡톡 튀는 감성이라면 연륜의 무기는 직감이나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뇌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자극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독서도 우뇌 단련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천천히 곱씹으면서 책을 읽으면 좌뇌의 언어 중추가 발동하기 때문에 우뇌를 단련하려면 문자를 이미지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책을 무턱대고 읽는 건 고역이다. 그보다 일상생활에서
우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요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무작정 슈퍼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자연스레 요리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그게 바로 이미지 연상법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낯선 슈퍼에 가면 더욱 효과가 크다. 늘 가는 슈퍼가 아니면 상품의 진열 방식이 달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 헤매야 한다. 자연히 우뇌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뇌 일부에 이상이 생겨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인 실인증에 걸리거나 치매가 심해지면 길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모두 우뇌 장애에서 기인한 것이다. 주의! 낯선 슈퍼라도 별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전혀 뇌를 자극하지 못한다. 싱싱한 야채를 찾아라 라는 식으로 확실한 목표를 정하자. 낯선 슈퍼에서 장보기는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공간 지각력, 이미지 연상법 등을 단련시킬 수 있다. 똑똑한 식습관이 두뇌의 힘을 길러준다. 뇌도 신체의 일부이기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포도당과 산소, 그 외에도 뇌는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 이번 장에서는 뇌가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소개한다. 레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다.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한다. 뇌의 윤활유와 같은 것으로 이를 늘릴 수만 있다면 시들어진 뇌에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에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약을 처방하면 치매 증상이 다소 호전된다. 사실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약이라고 소개했지만 아세틸콜린을 약으로 복용해서 체내에 특히 뇌에 흡수시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뇌에는 뇌 혈관 관문이 있어서 특정 물질 외에는 모두 흡수를 차단시키기 때문이다. 아세틸콜린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 레시틴이 있다. 레시틴은 인지질의 일종으로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아세틸콜린으로 바뀐다. 따라서 레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두뇌의 힘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레시틴이 다량 함유된 음식은 달걀 노른자, 콩, 된장 등이 있다. 하루의 뇌 건강은 아침 식사에 달려있다. 영양분은 제때 공급한다. 아침을 먹으면 수리력과 창의력이 샘솟는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에너지 소비는 일일 소비량의 18%를 차지한다. 연비가 굉장히 나쁜 장기인 셈이다. 게다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은 뇌에 따로 저장해두는 곳이 없어 수시로 보급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포도당은 간의 글리코겐으로 비축되어 있다가 뇌에서 배고파 하고 신호를 보내면 포도당으로 변한다. 그러나 간에 비축해 놓을 수 있는 시간도 고작해야 12시간 정도이다. 12시간이 지나면 예비 포도당도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아침이면 뇌는 허기진 상태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육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한다. 뇌는 식후 2시간부터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물론 밥을 먹으면 위나 십이지장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식곤증이 찾아와 뇌의 기능도 저하된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최고치에 이르는 것은 밥을 먹고 나서 2시간이 지난 뒤다. 그러므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 2시간 뒤부터 공부나 업무에 집중하면 평소보다 능률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씹고 또 씹어라. 딱딱한 음식으로 두뇌 활동을 복돋운다. 꼭꼭 씹으면 치매도 예방한다. 씹는 것과 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 연구에 따르면 껌을 씹게 한 뒤 뇌 혈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했더니 씹을 때마다 혈류량이 대뇌의 감각 운동량에서는 25%, 미각 중축에서는 9에서 17%, 손의 등에서는 8에서 11%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씹기를 중지하면 혈류량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씹을 때마다 대뇌 신경세포가 활발해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더욱이 치아가 좋지 않을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제대로 씹지 못한 탓이다. 노령기에 턱의 힘이 약해지면 해마의 움직임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딱딱한 먹을거리 중심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씹는 횟수를 늘리자. 그렇다고 씹는 횟수를 정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식사 시간을 평소보다 배로 늘리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오징어나 쥐포 등을 질근질근 씹는 것도 뇌의 혈류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후다닥 해치우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는 식습관을 들이면 뇌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주의! 시간에 쫓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대충 씹어 삼키게 된다. 그런 때일수록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자. 그러면 마음도 차분해질 것이다. 씹으면 씹을수록 뇌의 혈류량은 증가한다. 지금보다 3배에서 4배 더 많이 씹는다는 기분으로 씹고 또 씹자. 잠깐의 운동이 잠자는 두뇌를 깨운다. 최근 가벼운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운동을 좋아하고 즐긴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뇌를 튼튼하게 단련하기는커녕 혹사만 시킬 뿐이다. 이번 장에서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두뇌 체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루 20분씩 빨리 걷기. 적당한 운동으로 뇌의 혈류량을 늘린다. 근육의 움직임이 클수록 뇌는 더 많이 자극된다. 운동과 뇌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운동 명령은 운동신경의 중추인 전두엽에서 내려진다. 실제 뇌의 혈류량을 체크해보면 손발을 움직여 라는 명령이 나오기 전에 대뇌 운동신경의 중추에서는 이미 혈류량이 늘어난다. 한마디로 뇌는 운동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는다는 말이다. 근육의 움직임이 클수록 뇌에 대한 자극도 커진다. 그러므로 근육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넓적다리를 움직여 걷거나 달리는 운동이 뇌를 단련하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이다. 최근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느 뇌과학 연구팀은 치매에 걸리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9,008명을 보행보다 강한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적극적인 운동 그룹과 보행 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소극적인 운동 그룹,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운동 기피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5년간 추적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적극적인 운동 그룹이 소극적인 운동 그룹이나 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운동 기피 그룹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었다고 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운동으로 인해 뇌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적당한 운동량은 어느 정도일까? 하루 20분 정도 빨리 걸으면 뇌가 아주 흡족해한다. 물론 다이어트도 되니 몸도 좋아할 것이다. 산책을 하면서 눈으로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에다 처음 가보는 길을 걷는다면 뇌가 건강해질 것이다. 주의! 지나친 운동은 스트레스만 조장한다. 건강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최고. 산책은 뇌의 혈류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오감을 동시에 자극한다. 잘 쓰지 않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 날리기. 건전한 놀이로 두뇌 운동을 한다. 서투른 손동작이 뇌를 자극한다. 우리 뇌는 손가락만 움직여도 싱싱해진다. 다만 자꾸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자극이 반감된다. 글자를 입력할 때도 자판의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치면 뇌에 자극이 되지만 자판을 보지 않고 칠 만큼 능숙해지면 아무런 자극이 되지 못한다.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평상시 잘 안 쓰는 손으로 문자를 찍는 등의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손에 익지 않아서 엉뚱한 글자를 남발하는 그런 실수가
뇌에는 훌륭한 영양제가 된다. 주의, 서툴렀던 손동작도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어쩌다 가끔 실천에 옮겨야 효과가 크다. 손가락 운동은 두뇌 운동에 효과 만점. 여러 가지 동작을 궁리해보자. 손가락 사이에 볼펜 끼우고 글자 쓰기. 새로운 운동으로 손해를 단련한다. 만능 스포츠맨은 손해가 좋다. 프로 골퍼이자 프로 야구 선수, 테니스 선수이면서 동시에 수영 선수는 극히 드물다. 예를 들면 미국의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그만두고 프로 야구 선수를 꿈꾸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농구와 야구는 근육은 물론이고 뇌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운동신경이 좋다라는 말은 손의 움직임이 일반인보다 활발하다는 뜻이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면 손해가 자극을 받는데 이를 잘 이용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두뇌 단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우고 글씨를 써보자. 무척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뇌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그런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의, 손해를 단련시키려면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해보자. 낯선 규칙을 익히고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단련하는 동안 손해가 단련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야 손해가 단련된다. 작은 성공이 뇌를 싱싱하게 단련한다. 두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달성했을 때의 기억이 필요하다. 성공에 대한 기억은 또 다른 일을 하려는 의욕으로 이어지고 의욕은 뇌를 자극한다. 그렇다고 화려한 성공을 쫓아 아둥바둥 살 필요는 없다. 뇌는 작은 성공을 하나둘 이뤄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루에 하나씩 성취감 맛보기. 작은 성취감으로 의욕을 되살린다. 왜 뭔가를 이뤄내면 기쁨의 미소가 절로 지어질까? 좋아서 하는 일은 밤을 새워도 왜 전혀 피곤하지 않을까? 쾌감을 느끼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도파민은 기쁨이나 즐거움의 감정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뇌 신경세포를 발달시켜 두뇌의 회로를 확장시킨다. 도파민이 의욕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도파민이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된다면 도파민이 샘솟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뇌 신경세포가 행복해서 활기차지지 않을까. 작은 일이라도 해냈다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때의 짜릿한 성취감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한다. 의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항상 눈앞에 매달아 두자. 이 일은 오늘 내로 꼭 끝내고 말 거야. 토요일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같은 작고 일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꼭 지켜내면 그야말로 머리가 좋아지는 지름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다 점차 목표를 크게 잡아가면 샘솟는 의욕과 아울러 그에 걸맞은 노력도 가능해진다. 주의, 목표는 작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잡는다.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가면 도파민은 점점 더 많이 분비될 것이다. 해냈다는 성취감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끊임없이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목표를 글자와 소리로 확인하기. 읽고 쓰는 행위로 목적의식을 확고히 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뇌는 정말 못한다.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크면 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간다. 즉, 뇌가 의욕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목적의식, 이것이 바로 뇌를 움직이는 특효약이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목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글자로 써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면서 확실하게 뇌에 입력시키자. 그런 다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시 보고 또 보면서 뇌에 깊이 새겨두자.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맞는 말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힘껏 노력하면 뇌도 도울 것이다. 주의, 무리한 목표는 금물. 뇌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
착실하게 목표를 세우고 천천히 뇌를 변화시키자. 소리내어 읽고 글자로 쓰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목적의식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테마를 정하고 관련 단어 100개씩 써보기. 틈틈이 정보의 창고를 채운다. 역사적인 대발명은 다른 일을 하다가 번쩍 떠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선 뭐든지 좋으니까 아이디어를 100개 정도 무작위 떠올려 보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내가 출판사 담당 편집자와 책 제목 회의를 할 때 쓰는 방법이다. 100개의 제목을 생각해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키워드만 정해두고 연상되는 것은 모두 써본다.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도 개의치 말고 100개를 채우는 데 의미를 두자.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글자로 흔적을 남겨둘 것. 말로만 하면 나중에 생각해내고자 할 때 잘 떠오르지 않는다. 뭐든지 좋아하는 것을 100개 적어본다든지 컴퓨터와 관련된 단어를 100개 채운다든지 하면서 이 방법을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해보자. 평상시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되고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게 되어 정말 필요할 때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평소 많은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둬라. 정보가 많을수록 아이디어도 샘솟는 법이다. 주의! 정보 수집은 아이디어를 짜내는 기본 조건이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분야의 책이라도 일단은 읽어두자. 그러면 정보 창고는 배로 늘어난다. 글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뇌에 새겨진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것이 모이고 모이면 드디어 아이디어가 알을 깨고 나온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서리 얘기도 나오네요. 아직 옷은 두껍지 않은데 기온은 뚝. 이럴 때일수록 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